모의고사 이외의 자연식품입니다. 자, 인사급여 쪽 25점짜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원 등록이 나왔습니다. 이 사원 등록을 보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여성 근로자인지 남성 근로자인지 요 주민등록번호 있지요. 사무직 이지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남성이잖아요. 이렇게 남자인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요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다 할 거예요. 일단 본인은 먼저 들어가 있고 부모, 배우자, 자녀, 조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지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보시면 소득이랑 나이. 이런 사람들, 외사암촌, 숙모, 고모, 이모, 형수, 재수 이런 사람들은 재수씨 이런 사람들은 아예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쵸? 그 사람들 빼고 네. 자, 입력을 해보실 거예요. 그런데 입력을 하면은 나이를 걸러줘요. 그래서 자, 인사급여 쪽의 사원 등록에서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한 가지가 뭐다? 바로 나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다? 바로 소득이에요. 소득. 그래서 두 가지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이기 때문에 입력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거 입력 안 해요. 그냥 말로 다 풀고 끝나버리거든요. 자,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지성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성은 세대로 돼 있죠. 세대. 그렇게 하고 배우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한부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주어진 자료 보시고 침착하게 붙임부터 넣겠습니다. 두 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지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존속 어르신으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현균 이름 쓰시고 주민번호 430506 하나 6번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모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하단에도 자료가 보이고 있으니까요. 1번 바로 찍어주시겠고요. 쭉쭉쭉 오셔서 여기다가 신영순 어르신 넣으시고요. 460402 자, 잠깐만요. 제가 무음으로 해놓지를 않았어요. 죄송해요. 네, 수고합니다. 자, 해서 460402 2156 424 자, 넣고요. 배우자도 3번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서 3번 이렇게 숫자를 바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김지영. 배우자는 나이 안 따져요. 쭉쭉쭉 넣어주시고 5번. 오케이. 자녀도 있습니다. 직계 비속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이지혜 07100140234553 또 직계 비속이지요. 4번. 그래서 이현우 넣고 1507013013 458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오타 없이. 조모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자의 직계 존속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증조모, 고조모 이런 분들은 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 위쪽 어르신으로 보시고요. 쭉 넣으셔가지고 김말숙 어르신 넣으시고 230402 2022 넣으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가족관계 부분을 두 번 톡톡 찍으셔서 여기서 조모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51번에 해당하지요. 51번 보이시죠? 그래서 51번으로 넣어주시고 확인하시면은 일단 입력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나이로는 비속자녀나 형제자매 20세 이하인 경우 되지요. 이렇게 20세 이하인 경우 그리고 존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이렇게 또 잘 체크가 돼요. 그래서 나이는 지금 싹 되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싹 돼요. 그래서 일단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 대해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해서 오늘은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소득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 이런 부분들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은요, 요걸 갖고 조금 봐야 돼, 요거. 오늘은 좀 이걸 조금 볼게요. 네. 자, 지난번에 우리 소득에는 크게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요. 자,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지방세, 네, 국세하고 지방세, 그쵸, 지방세.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국세만 볼 거고요. 내국세하고 국세는 다시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관세, 관세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시 내국세는 내 세금, 내가 내는 직접세가 있었고, 내 세금을 남이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세, 예, 간접세가 있었고요. 요 직접세의 대표적인 거가 바로 소득세하고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 소득에 대해서 내는 법인세, 뭐 양도세 이런 양도세. 등등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건 다 취급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소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만 다룰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간접세 하면 대표적인 거가 부가가치세, 그렇지, 부가가치세가 있더라. 해서 얘는 일반 부가가치세다. 10%. 그 다음에 혹시 특별소비세라고 그래갖고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또 내는 것들이 있어요. 특소세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지금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싹싹 지워버리시겠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소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가. 그래서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종합소득이고요. 두 번째가 퇴직소득, 종태양산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산림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얘는 5년 이상 나무를 키워서 팔아가지고 생긴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데 너무 없다 보니까 신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거짐 없어졌다고 이렇게 없어진 걸로 보시고요. 이 속에 이제 종합소득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크게 분류했다 그래요. 얘네들은 분류과세라고 해요. 크게 세 가지로 소득세는 분류를 합니다. 자,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어요. 이, 배, 배, 사, 근, 근, 연기, 연, 연, 기 해가지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가지고 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산림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2배, 4근, 연기 얘네들은 1월 1일부터예요. 그 소득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 벌어들인 기간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이고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다 집어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퇴직이라고 하는 거는 적으로 재산을 불려온 거기 때문에 1년이 아니에요. 기간 1년이 아니라 퇴직은 적어도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다 집어넣지를 못하죠. 네. 양도도 마찬가지 의미고 그래서 이 종합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가운데서도 얘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불러. 얘네 두 개 합쳐갖고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 그쵸, 금융소득. 그렇게 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문제는요. 얘네들을 이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0만 원을 다 근로소득 금액으로 안 봐요. 그 중에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준다라고 지난번에 혹시 보신 적 있죠? 네. 예, 그거 언제 봤냐고요? 여기서 봤잖아요. 쭉 내려갖고 보시면은 나중에 70%인가? 여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아무나 하나 불러올게요. 네. 박재성 사원 불러와 보시면요. 이렇게 급여가 1년간 총 급여가 6천이래잖아요. 그럼 이 6천만 원은 총 우리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뭘 뺐을까요? 이 소득 비과세. 금액은. 그쵸. 비과세 되는 거. 음. 그쵸. 비과세 되는 거 빼고 그리고 6천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비과세 소득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비과세 대표적인 거. 식비, 예, 식대. 오케이. 식대 또. 자가운전 보조금, 그치. 자가 운전 보조금. 또
끝. 육아수당. 육아수당. 오케이. 많이 알고 계셔요. 육아수당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싹 빼고 총 급여인데 그중에 이거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거 근로자는 이걸 한번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하고 나온 금액이 바로 이 뒤쪽에 금액자 붙었죠. 항상 우리 종합소득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로소득 금액으로 해서 흔히들 요걸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빼가지고 나온 금액, 이 금액 가지고 소득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거예요. 저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그렇지만 네.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나서 뭐 특별하게 막 노력한 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이나 네.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노력한 게 없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갖고 얘네들은요 1년간 벌어들인 이자 있죠. 이자가 2천만 원 이자예요. 원금이 아니에요.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를 하면 이 사람은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2천만 원. 여러분들은 저 가끔 한 번씩 저도 딸랑하고 문자 오거든요. 근데 승질나 죽겠어요. 왜냐면은 저 딸랑하고 와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자 5원 붙었대요. 그런데 5원 붙었는데 알림 서비스 있잖아요. 입금됐다고 하는 거 알림 서비스 한 건당 20원씩 나가거든요. 그래갖고 앞전에 5원 입금됐다고 그러고 뒤쪽에서 딸랑 해갖고 20원 출금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런 정도 이자라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저는 5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 여기는 지금 이자하고 지금 보시면 배당 소득은 합쳐갖고 얼마 이상? 일단 2천이 2천.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력해 보려고 하는 이 가족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붙인 이현균 이 양반은요 이자 소득이 지금 얼마래요? 1,500 그러면 2천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 넘었으므로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공제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도 되겠어요? 안 해줘도 돼. 그렇죠. 안 해줘도 된다 그 얘긴 거예요. 2천 넘었잖아. 그러므로 우리 금방 입력해 놓은 그곳에 가셔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 금방까지만 해도 실컷 된다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여기가 자료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 조금 닫을게요. 이것도 지울게요. 아직 여기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셔가지고 사원 등록 부분에서 금방 이현균 어르신 실컷 6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기본공제 된다고 돼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기본공제 되면 얼마 받으실 수 있어요? 150. 15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경로면 거기다 추가공제 경로면 또 얼마를 더 받으실 수 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이현균 어르신 때문에 이지성 사원은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하고 해갖고 이분은 250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못 받는다고. 부. 그쵸. 부로 해놓으셔야 되죠. 여기를 부로 0번 이렇게 찍어주라 그 소린 거예요. 자,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또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소득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자, 배당 두 개 합쳐서 금융이었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손익계산서에 경비 들어가는 애들 있지요? 장부 네. 기장하셨으면 걔네들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고요. 그래서 그거 뺀 금액이 100만 원. 그거 뺀 금액이 100만 원. 되면은 그 사람 소득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냥 특별한 말 없으면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 원 금액으로 100만 원. 그다음에 이배사 근이잖아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소득공제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빼고 나서 얘는요. 특수한 경우예요. 근로소득의 경우는 얼마로 그냥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500만 원. 500이에요. 500. 이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500으로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게 해줘야죠. 근로소득 금액으로 100만 원 해줘야지. 왜 500이래요? 이유가 있어. 사정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에 얘기한 적 있죠, 한번. 네. 네, 그냥 기억을 그런 것까지 기억하면은요.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급여는 얼마다?
500만 원이에요. 그 전에는 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근로소득 해주는 금액이 100%였었어요. 그러다가 8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00만 원 우리 와이프가 1년 동안 벌었다고 해도 그 전에는 100%를 다 공제를 해줘가지고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80%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 곱하기 80% 하면 58, 40 해서 400만 원 다 근로소득 공제를 받으니까 딱 100만 원 됐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이제 80에서 몇 퍼로 바뀌었다고요? 70% 바뀌었어요. 왜 제가 다시 언급을 하느냐면 이론에서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저기 보시면 얼마 근로소득 공제율이 얼마 70%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곱하기 70% 하면은 5, 7에 35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 나와버려요. 근로소득 금액이 여기 금액이 150이 나와버려요. 그럼 내 와이프 이제 소득 있는 걸로 봐갖고 2021년도에 공제 하나도 여기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를. 그럼 배우자 공제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있는 뭐 이렇게 여러 공제들 있잖아요.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애들 네. 공제를 또 안 해주게 돼, 못 해주게 돼요.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아갖고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그냥 500으로 500까지는 해주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500이 초과되면 그때부터는 소득 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얼마를 받더라도 분리과세돼요. 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걸로 납세 의무 종결이에요. 일용근로자는 자 하루에 일당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 일을 하고 20만 원 받았어요. 오늘 20만 원. 그러면은 일용근로자는 15만 원이 비과세예요. 금방 보신 것처럼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일용근로자는 이 금액이 아예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라고요? 15만 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갖고 이 일용근로자들은 제가 20만 원 벌었으니까 2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얼마 나와요? 4만. 그쵸, 5만 원 나오잖아요. 5만. 그래서 5만 원 곱하기 바로 그냥 2.7% 때리면 세금 나와버려요. 2.7%. 해서 금액 얼마 나왔느냐? 어이구, 이거 2.7%. 자, 5만 원 곱하기 2.7%. 맞죠?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해서 보시면 1,350원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이것만 세금 딱 내고 그걸로 납세 의무 종결이에요. 연말정산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다 이런 말 나오면 분리과세다 그러면은 이 양반은 소득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대상자 중에 보시면은 모친 보이시죠? 모친 네. 신영순 어르신이 복권에 당첨돼갖고 1,000만 원 이렇게 벌었다고 돼 있죠. 1,000만 원.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복권이 바로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왜 분리과세냐? 아니 분리과세는 그걸로 납세 의무 종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소득세는 누진세거든요. 세율 구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를 딱 찍어 보시면요. 6%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여기 42%로 돼 있죠. 해서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단계 누진이에요. 가면 갈수록 세율이 더 세져가지고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분리과세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분리. 아까처럼 딱 이걸로 세금 내고 끝내버리는 게 유리해요.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권 같은 경우는 분리냐. 이런 것들은요. 세율이 세요. 세율이 세. 분리과세되는 세율이 세기 때문에 그거 갖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몇 가지 분리과세되는 애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금방처럼 보신 일용근로하고 복권 있죠. 이건 분리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당첨이 됐든지 간에 신영순 어르신은 소득이 있다 본다 없다 본다? 없다고. 소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야 돼. 입력해야 돼. 동그라미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아까 보셨잖아요. 얘네들은 분류과세돼, 분류.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이 300만 원 나왔어요. 300만 원 퇴직금이. 그러면 그 자체가 그냥 얘는 퇴직소득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요 100만 원만 넘으면 바로 그냥 소득 있음으로 보는 거예요. 퇴직이든 양도든지 간에.
그래서 얘네들 중간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번에 퇴사했대. 그러면 그 금액이 100만 원 넘었대요. 그럼 그 사람 소득 있음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연금소득은요,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하나는 공적연금은 516이고요. 사적은 1200이에요. 숫자 외우기도 쉬워요. 공적은 516, 사적은 1200, 끝.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해서 얘네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타 소득이요. 말 그대로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은 자, 어떤 소득이냐? 이 사업 소득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업 소득이에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어디 가가지고 강의 한 번 하고 소득이 생겼어요. 그런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본다? 다섯. 예, 기타예요. 그냥 어쩌다 한 번 생겼어요. 어쩌다. 그런데 이 사업소득은 맨날 매일 날이면 날마다 막 직업학교에서 수업해, 막 초등학교에서 수업해, 저기 장애인 학습관에서 수업, 막 수업을 맨날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 그쵸? 왜 틀리느냐면 사업소득하고 얘네들은 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원고를 썼는데 원고 해가지고 수입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강연료나 원고료는 몇 %를 필요경비로 본대요? 60%. 그치, 60%. 요거가요,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 80%였다가 70%였다가 2021년도에는 60%로 낮아진 거예요. 60%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최근의 문제들을 많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순위를 결정짓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상급을 받았대, 상금. 이런 거 순위 결정 짓는 거는 80%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율표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론에서 출제되는 것이고 우리는 60%짜리하고 80%짜리밖에 잘 안 나와요. 실기에서는. 그런데 이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요. 조금 복잡한 게 뭐가 있느냐면 자 1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소득 없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00만 원을 초과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소득 있다고 보는 거예요. 300만 원 초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도. 네. 그랬는데 100만 원과 300만 원 사이에 있을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종합으로 하든 분리를 하든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택적 분리과세란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셔요? 네. 네. 그래서 기타 소득이 나오면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까지는 잠깐 내려보시겠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제. 배우자 김지영 씨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고요. 당해년도 수입이 400이에요. 그런데 필요경비율이 76%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자, 과표가 되는 건 24%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4% 계산하는 게 좋아요. 괜히 76% 계산하고 또 400에서 또 빼는 것보다 바로 그냥 400만 원 곱하기 14% 하면요 96만 원 나와요. 그러면 배우자 김시영 씨 좀 보험 설계사 일했으니까 이 양반 입장에서 이게 사업이거든요. 자 96만 원이에요. 100만 원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네. 안 넘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득 없음으로 보고 넣으신다는 거예요. 배우자.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도? 네. 네, 그렇게 하고 모치는 김말숙 어르신의 경우는요 별도의 소득이 없어요. 그리고 주거 형편상 벌거 중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의 경우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도 지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딱 한 명이 받으시면 돼요. 조건이 있다면 매월 용돈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뭐 이런 게 증명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은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 명이 더블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오셔가지고 이 사원 등록에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부치는 안 되고요. 부치는 이자 소득이 2,500이야. 이자 소득이 원금이 아니고 도대체 그러면 원금은 얼마란 소리요? 자, 해서 이자 소득이 2,500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영순 어르신의 경우에는 복권이기 때문에 복권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넣어주시고요. 배우자는 아까 보셨죠? 9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되니까 넣어주시겠고요. 두 자녀에 대한 거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나이만 되면 되는 것이고요. 모친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소득 없고 자 별거 이렇게 주거 형편상 나눠 살고 계시지만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났어요.
네.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소득들이 나와요. 다양한 소득들이 나와가지고 요즘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상속받았다, 뭐 상속세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상속세는요,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무슨 세금이다? 종합소득. 지금 우리는 연말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종합소득 안에 들어갔던 종합 퇴직 양도 얘네들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들 갖고 소득 따지는 거지 상속이나 증여 같은 거는 세율이 굉장히 세요. 막 50%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걔는 거기서 충분히 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여기 예를 들자면 배우자 아니 자녀지 자녀 이지혜가 성속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몇 억을 받았다 뭐 이렇게 나와도 이지혜는 소득 없음으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상속세 같은 네. 거는 전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득 없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사업소득이에요? 예, 유튜버도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여기 구분을 할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쩌다 그냥 한 번 유튜브 수입이 생겼어. 예, 그런 것들은 그냥 기타 소득이지만 한 번 생긴 유튜브 소득 있잖아요. 구독자 네. 1000명 4000시간. 그럼 광고 수입이 생기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광고 수입이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지속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 달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 이제 그런 소득이 예, 사업소득이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런 소득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충분히 읽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TAT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지문에 그래도 설명을 보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급여로 가볼게요. 항상 1번 문제는 이렇게 사원 등록 문제가 나오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시면 급여 자료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면 저는 다 알아요. TAT 2급 같은 경우는 눈 한쪽만 뜨고 다 보면 알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 급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밑에 지문을 딱 보시면 중도 퇴사자 문제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 문제면은 요 전체 메뉴 쪽에 오셔서 해당 사원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퇴사 날짜를 딱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첫 번째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중도 퇴사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 생산직이나 사무직 나눠져 있다면 무조건 여기 오셔가지고 그 해당 사원이 요 부분입니다. 생산직의 경우에는 생산직 여부 있죠. 네.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 있죠. 네.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아예 처음부터 체크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우리더러 하라고 멘트가 써 있는 때가 있고 멘트가 있건 없건 우리는 와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양반이 국외에서 근무를 하는 양반인가 이걸 또 봐야 돼요. 문제 지문상에 국외 근로자라고 만약에 하면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요 부분에 100만 원짜리하고 3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외국 나가서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중국 같은 지사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은 1번이에요.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번. 그런데 자 여기 지금 300만 원짜리 있죠? 이건 어디냐? 이건 중동 건설 현장이에요. 이거 구분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1번은 그냥 중국지사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아닌 것을 말해요. 건설 현장이 아닌 그런 곳들은 다 1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현장직 중에서도 중동 그런 건설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번인 거예요. 자, 여기도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나오셔가지고 요거는 그냥 기본 문제인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수당공제 등록을 꼭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수당 열심히 넣겠습니다. 기본국가 상여는 이렇게 과세로 잡혀 있고요. 여기다 쓰세요. 차량 보조금 쓰셨죠?
네, 이때 차량 보조금, 이걸 흔히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도 해요. 그랬을 때는 차량, 자, 이 보조금,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조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본인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라고 하면 부부 공동명의 차량 상관없습니다.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그런데 부자 공동 이런 건 안 됩니다. 꼭 부부만 돼요. 그렇게 하고 회사 업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2번째 조건이. 그리고 매월 고정비로 지급을 이렇게 월급에다 넣어주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3가지 조건이고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월급에다 이렇게 고정비로 넣어주면서 출장과 관련해갖고 별도로 유류세를 받았으면 이때는 이제 안 돼요. 비과세가. 이것 때문에 과세가 돼버려요. 이거 이해하셨을까요? 종업원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매월 고정비 지급받고 있고 시내 출장과 관련해서 별도의 차량 유류세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비과세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받는다 그랬으니까요. 이 경우는 뭘로 간다? 과세.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여기 다 지금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쭉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급여 나왔으니까요. 쭉 내려가지고 다음 파트 급여 부분에서 연장, 식대, 자가운전 해가지고 20만 원 본인 소유, 업무 이용, 별도의 비용 안 받아야 부부 공동명의 가능, 부자 공동명의 불가능.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근속수당 같은 경우는 다 여기 비과세 항목이 없는 것들은 다 과세예요. 그래서 근속수당 해서 과세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식대입니다. 식대도. 식대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부자인가 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중식도 준대. 밥도 주고 돈도 준대. 이럴 땐 뭐가 돼요? 과세. 그쵸, 과세지요. 돈만,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못 주기 때문에 돈을 줬다. 그러면은 비과세지만 이렇게 중식도 주고 돈도 줬을 때. 그리고 보육수당은요,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했다. 이럴 때는 비과세예요. 10만 원. 식대도 10만 원. 차량은 20만 원. 그리고 가족이나 자격수당은 다 과세드립니다. 얘네들은 다 과세고 지금 비과세가 될 뻔했던 애들은 이 3개인데 그중에 차하고 식대가요. 비과세 요건을 다 어겼기 때문에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보육만 비과세입니다. 됐지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도 과세다. 그 다음에 보육수당. 자, 이거는 비과세다. 자, 그래서 보육수당. 육아수당이 보육수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수당. 과세입니다. 자격수당. 해가지고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는 TAT 1급 따면요 10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 100만 원. 자, 매달 100만 원이 아니고 딱 한 번 땄을 때 준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문제. 이번 문제는 많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번 거는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할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연말정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지금 사무직 박재성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국세청 제공 자료입니다. 자, 부양가족 현황이 사전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요새는요, 부양가족 현황을 수정을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박재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이렇게 주택하고 관련해서는 무주택이라고 해야지만 주택 관련한 거 받으실 수가 있어요. 취득 시점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라고 나왔어요. 7억 원 이하면은 되는 것이고요. 자, 무주택이면서 7억. 그리고 배우자 유형아는 의료비. 자, 박재성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리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월세 공제 받으려나 보네요. 느낌이. 자, 이런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연도 중 전년도 대비 증가한 금액은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넣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넣기 전에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쭉 내려보시면요. 요 부분. 자, 요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료, 기.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고. 그래서 의료기 신고. 그래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인데 얘네들 3개는 다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더하기.
더하기가 무슨 의미였죠? 그 다 되는 거. 위아래로 되는 거. 그쵸. 십자니까요. 기본공제 대상자. 자, 위아래로 다 되는 것이었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뭐였었어요? 1촌만 위아래로. 되는 예, 그러기 때문에 누가 안 된다는 거죠? 형제자매. 그렇죠. 형제자매? 교육비는 T자니까 누가 안 돼요? 집계 존속이 안 돼. 그렇죠. 직계 존속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거를 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나이를 이제 따지셔야 되거든요. 나이 소득. 그래서 의료비는요. 나이도 소득도 안 따져요. 대표적인 의료비는 나이도 소득도. 왜 안 따진다 그랬죠? 의사들 소득을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재를 두지를 않아요. 의료비. 다만 이제 의료비 경우에는 성형 수술을 했거나 보약을 먹었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되지만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 안 되지만 대부분 임플란트 같은 것도 다 되고요. 이런 거 건강 검진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자, 네. 보험료 있죠. 이거는 유일하게 나이도 따지고요. 자, 소득도 따져요. 항상 앞에가 나이예요. 뒤에가 소득이고요. 네. 기부금은 나이는 안 따져요. 그리고 소득 따지고요. 이렇게 세 종류예요. XX00, X0. 그렇게 하고 기부금을 비롯해서 신용카드 교육비 얘네들 있죠. 이만큼은 어떻게 된다? 자, 다 X0이에요. X0.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고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던 이 사원이 중간에 입사를 했어요. 예를 들면 3월 달부터 12월까지 근무 중에 있어요. 그러면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영수증 1월부터 12월 달 거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1월, 2월 건 공제 못 받아요. 어. 교육비는. 왜냐? 3월부터 이랬기 때문에. 근데 기부금은요. 상관없이 다 받아요. 어. 자, 요거까지만 언급을 할게요. 너무 복잡해지면은 머리 아프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매일 조금씩. 자, 이 기본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더 한 거고 이거는. 이거 얘네들은.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와서 이제 입력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가 나왔나 봤더니 신용카드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나왔고요. 상단 위쪽에 여기를 꼭 보셔야 된다. 신용카드인지 직불인지 보셔야 되겠고요. 자, 박재성이는 본인이었잖아요. 그쵸? 본인 신용카드니까 혹시라도 회사 경비로 뭐 쓰고 그런 게 있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도 언급이 없었어요. 두 번 톡톡 찍으셔서 박재성 사원의 형제자매만 아니라면 신용카드 쪽에다 다 넣으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반 1200. 전통시장 쭉 오셔가지고 전통시장 400. 대중교통 10만. 다시 오셔가지고 공연, 도서 공연.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쪽에다 80. 넣으시면 끝났어요. 되었을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회사 경비로 썼다 뭐 이런 말 있으면 당연히 빼야 되고 해외에서 사용했다 이런 말 있으면 당연히 또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가지고 현금 영수증인데 유영아 씨가 누구냐? 여기 소득공제 쪽에 보시면 유영아라고 배우자예요. 여기 보시면 뭐로 돼 있어요? 부로 돼 있죠. 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보셨을 때, 자, 요 신용카드 부분에서 일자였기 때문에 형제 자매만 아니면 배우자고 비속이고 존속이고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기부금 신용 교육은요 나이는 안 따지면 뭘 따진다 그랬어요? 소득. 그렇기 때문에 유영아 씨는 배우자는요 나이 안 따지고 소득만 따지는데 부잖아 여기가 부. 그러니까 유영아 씨 넣을 네. 수 있다 없다? 없다. 가감이 X 표시에 이거 넣으시면 틀려요. 이렇게 보이고 있다고 무조건 넣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구분해갖고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여기 오셔가지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또 별도로 빼놨거든요.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주택 부분은 이렇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이거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 박재성 사원 1주택이라고 그랬고요. 여기 4억이라고 그랬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취득 시점 기준 시가가 4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넣으실 수 있는 자료예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안 넣어봐가지고 처음에는 어디다 넣을지 헷갈리시거든요. 잘 보시면 주택하고 관련되는 거 넣을 수 있는 장소는요. 여기 있어요. 정산명세. 월세세액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활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다 넣으려고 만들어 놓긴 했나 봐요. 근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월세도 여기다 넣으셔야 돼. 정산명세. 됐지요? 자, 네. 그 중에서도 월세는 맨 끝에 보시면 69번 항목에 월세가 있고요. 지금 얘는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여기 있죠. 여기다 넣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내용을 보시면 20년이잖아. 20년. 그래서 2013년도 지금 현재 최초 차입이 2013년도고요. 20년이에요.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13년이니까 여기입니다. 이 12년 이후 차입분 여기에다가 그래서 고정 및 비거치식 요거 단추 눌러가지고 해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다 잘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어디다 넣을지 방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고 580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서 확인 한번 딱 눌러주시고요. 됐죠? 확인 한번 해주시겠고 쭉 나오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내용이 이제 많지요. 의료비는 유영아 씨 아까 안 된다고 실컷 했지만 나이도 네. 소득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의료비는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영아 씨 여기다는 의료비는 늘 수가 있어요. 두 번 톡톡 찍으셔서 배우자 유영아 넣어주셔야 됩니다. 상호나 이런 것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고 태극마크가 보이시죠? 그럴 때는 국세청이 됩니다. 자, 건수는 한 건으로 몰아 넣으시면 되고 요거 넣으실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은 요 산부인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의원에서 보약 먹은 거, 뭐 안경 구입한 거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한 건밖에 없으니까 안경도 특별히 없고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얼마였죠? 현빈 씨? 50만 원. 그치, 50만 원이었었거든요. 50만 원. 그래서 70만 원 나오면 20만 원 여기서 또 뺐어야 됩니다. 빼야 돼. 근데 지금은 그냥 360만 원 바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손, 자, 의료,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겸사 받고 실손 청구해갖고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런 언급 없었고요. 혹시 산후조리원 해당되면은 여기 동그라미 치시잖아요. 동그라미. 그러면은 알아서 자, 금액 한도가 바뀝니다. 자, 지금은 여기까지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후조리 예를 들면 출산을 했어요. 그럴 때 출산했을 때 7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요거 받겠다고 여기다 500만 원을 예를 들면 넣었다. 그럼 200만 원까지만 지가 알아서 바뀌어요. 제가 360만 원 넣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제가 동그라미로 딱 찍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100만 원. 네, 200으로 알아서 한도가 바뀐다 그 얘기인 거고 지금은 그런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자, 360.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보험 나왔습니다. 보험은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 보장성. 그래서 저축성이면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똑같은 보장이라고 해도 장애인 보장이 있어 여기에.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 여기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부분은 이쪽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소득공제. 그 중에서 여기 이름 잘 보셔야 돼요. 박재성, 유영아. 유영아 씨는 아예 넣지를 마세요. 보험은 나이도 따지고 소득도 따진다고 아까 했죠? 네. 안 이어지면 모니터에다 다 붙이세요. 그래서 여기 포스트잇으로 다 저처럼 다 붙여놓으세요. 저희 거는요, 막 다 붙여져 있어. 막 인디자인 필수 단축키. 여기 다 붙어 있어. 막 이런 거. 자, 해서 외워야 되겠다. 그럼 코드도 다 다닥다닥 붙여놓고 다 외우세요. 자, 그렇게 하고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그 중에 유용한 넣지 말고 박재성 사원에 대해서만
보장성 부분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80. 물론 장애가 있었을 땐 장애인 여기 장애인 보험이었을 땐 여기다 넣어야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자, 교육비 남았습니다. 박재진 해서 본인은 대학원까지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재진이가 대학원 나왔으면 안 되는 건데 박재진이는 지금 보니까 불호돼 있어요. 자녀 같아요. 자녀. 그런데 박재진이가 나이가 안 돼갖고 20살, 그러니까 20살 밑으로, 그러니까 20살 이하가 아니어가지고 나이 때문에 불호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소득에 대한 언급은 위쪽 상단 위쪽에 지문에 있었을 거예요. 소득 없다고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자, 형제였구나. 박재진이가 형제였는데 소득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랬을 때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안 된다 그랬지만 나이 안 따지고요. 소득만 따진다 그랬잖아요. 교육비는. 그러니까 네. 금방 누구? 자, 여기 재진이는 형제였지만 비록 나이는 안 돼갖고 부가됐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형제 거 교육비는 형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쭉 오셔갖고 교육비 부분에다가 대학교니까 딱 찍으시고 대학교 딱 찍으시고 대학 태극마크 없어도 여기 위쪽에다 넣으시는 겁니다. 학원이 아니면 학원 같은 학원비는 기타예요. 그렇지만 대학교는 위쪽 국세청 자료로 950을 넣으시잖아요. 이렇게 950을 넣으시잖아요. 자, 한도가 900만 원인데 950 넣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앞쪽 정산명세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교육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알아서 한도 900까지로 알아서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린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괜히 그런 것까지 외우려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자, 네. 기부금 남았습니다. 이제 기부금. 김미숙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김미숙 어르신은 보시다시피 기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은 따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므로 여기 나이도 여기는 되고 소득도 다 되니까 여기 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오셔서 기부금 넣으시면 됩니다. 기부금 넣으시면 됩니다. 관계. 그래서 김미숙 어르신 찍어주시겠고요. 자, 번호 보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보이면 넣으시면 됩니다. 10682 비영리단체 99369 넣으시고요. 상호. 자, 해서 잘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코드 부분은 맨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법정. 이 법정은 자 10번. 정치자금은 본인만 됩니다. 지정 종교단체. 자, 그래서 우리는 41번입니다. 종교단체는요. 천주교, 이제 이렇게 불교, 뭐 기독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41번 넣으시면 됩니다. 건수는 한 건으로 몰아 넣으시고 금액은요. 밑에 내용을 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부 금액 자체가요. 자, 공제대상 기부 금액이 200. 그렇게 하고 장려금 신청 20.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주어진 자료로 넣고요. 국세청 자료 아닙니다. 종교단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보시면 기타입니다. 0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실수하시면 찝찝해요. 금전이고요. 그렇게 하고 기부금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는 여기까지 넣고 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왜냐면 정산명세 가서 보시면요. 기부금에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반영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안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옆에 기부금 조정명세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공제의 계산, 정산명세 보내기라고 하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요 자료요 이것만 하나 넣고 우리 그냥 반영하잖아요. 여기 밑에 반영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네. 후회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 누르고 하면. 왜 그러냐면 항상 이거는 모의고사 2회 정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기부금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회차 문제는 기부금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번 넣었는데 또 넣어야 되거든. 다시 와서 또 넣고 다시 또 해야 되거든. 금방 했던 거 삭제하고. 그러니까 항상 다른 내용도 있나 꼭 확인하라 그 소리예요. 네. 자, 이제 정산명세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공제 받는 금액이.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하셔야지 25점짜리 자, 사원 인사관리 요 부분이 끝나는 거예요. 인사급여 쪽에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이 딱 끝났어요. 됐죠? 자, 이제 네. 쭉 올라갈게요. 그래서 그거부터 정신 멀쩡할 때 하시고요.
그 기부금이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서 입력한 다음에 네. 조정 명세 들어가서 공제 계산 누르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 누르면은 가는 거죠. 이거. 아, 예, 만약에 이거 한 건이 또 있었네. 그러면 일괄 삭제하고 다시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예,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쭉 오셔가지고 자, 1번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식품입니다. 자연식품. 얘는 과실 통조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실 통조림 및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의제가 나올 생각인가 봐요. 왜냐면 통조림 같은 거 나왔다. 그러면은 통조림 제조하는 회사고요. 도소매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이제 안 읽을게요. 3만 원 초과 거래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벌써 문제를 보자마자 현대부동산 나왔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개 수수료 입금을 했구만.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우리가 송금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내용을 많이 저는 이제 했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봐야 알겠죠. 네. 직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건물 임차를 했습니다. 간이과세자잖아요. 보통 부동산들이. 현대부동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60만 원을 대한은행 보통요금 계좌에서 현대부동산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을 했대요. 돈 나갔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분개를 해야죠. 분개. 그렇죠. 네. 거래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날짜는 11월 2일자.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그 해겠습니다. 3회 회사가 혹시 어떻게? 회사가요. 자연식품 모의고사 2회인데요. 네네네. 자, 아직 우리 2회밖에 못했어요. 이게, 자, 이 11월 달에는 이렇게 항상 감 잡는 달이에요. 속도 내기보다는 이렇게 세무 2급이 흘러가는구나.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여기 날짜 11월 2일자 넣으시고요. 차변 쪽에 이거 중개 수수료잖아요. 중개 수수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직매장이니까 영업하고 관련된 거니까 831번 쓰시고요. 만약에 주식 같은 거 구입했을 때 수수료는 몇 번 때 수수료 쓰시죠? 번째. 그렇죠. 945번 수수료 비용 쓰시면 되고 60만 원 쓰시고요.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통장. 대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우리 회사 대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돈 나갔으니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거 하신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및 이렇게 돼 있죠. 왜 네. 3만 원 초과했는데 저런 영수증 받아왔어? 그 얘기잖아요. 이런 영수증 왜 받아왔냐?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거 받아와야지. 이거 왜 받아왔냐 그거예요. 만약에 신용카드 줘가지고 긁었다 하더라도 이 세금하고 정확히 구분기재 돼 있어야 되지. 저렇게 간이과세자에게 갖고 온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또 안 돼요. 네. 자, 어쨌거나 저런 영수증 가져왔을 때는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걸 눌러주세요. 따로 여기는 돼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실 때는 그 자체 안에 그냥 다 있어요. 분계 입력하실 때. 그렇게 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날짜 잘 보시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 따박따박. 주어진 자료 보고. 2021년도 11월 2일자 상호는 현대부동산 성명은 박순철 사업장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 사업자 등록번호 108 25 21 428 거래 금액 60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번호 하이픈 빼기 안 넣으셔도 돼요.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이 구분해서 적당히 고르셔야 돼요. 근데 많이 해보다 보면 송금했을 때는 몇 번이에요? 33번. 예, 33번이에요. 앞으로는 이 시험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요 송금명세서, 그러니까 즉 영수증 수치명세서 생략하고 바로 그냥 경비등 송금명세서만 하라고 나오기도 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신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시고 바로 경비등 송금명세서 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두 개 다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33번 쓴 거고 코드는 831번 쓰시면 되고 적요는 직매장
임차 중개수수료 뭐 적당히 쓰시면 돼요. 적요는 됐을까요? 33번으로 안 하면 틀려요. 틀린 거죠. 네, 33번으로 안 하고 송금명세서 하시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여기서 33번을 넣어야지. 네. 자, 저장합시다. 이제 이렇게 오셔서 1번 오셔서 불러오기 찍어야 33번에 집계가 되고요. 됐죠? 그래서 얘는 네. 명세서 제출할 대상이 아니에요. 즉 가산세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저 구분 안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하고 X 표시 눌러가지고 닫아야 돼. 그럴 때 이 멘트 뜨면 꼭 어떻게 한다? 그쵸, 저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다시 들어가. 입력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이렇게 꼭 확인하시고 나오셔갖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또 작성하시러 들어오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오셔요. 그렇게 하고 거래 날짜 다시 금방 했던 거 2번 써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2021년도 11월 02 자, 상호 현대부동산 현대부동산 거래대역 금방 뭐 직매장 그냥 쓰시면 돼. 거래 내용 편하게 임차 중개수수료 금액은 60만큼 송금일자 그렇게 하고 이 은행은요 우리은행 쓰면 안 된 거 아시죠? 하나은행 여기 계좌번호 보이시는 거 2번 톡톡 찍어서 하나은행 빼기 항상 계좌번호 쓸 때는 빼기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개 다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생략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됐죠? 네. 5분만 쉬었다가 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잠깐 쉬셨다가 다시 자 복귀하게. 자 이렇게 해서 1번 끝났고요. 반드시 저장 잘 해주시고 저장은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바드러움에 대해서 자금 관리 보통 2번에 어음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품 매출처 벌써 이 말 뜻 자체가 외상 매출금이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품 매출처. 만약에 매입처 그랬다면은 외상 매입금이 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매출처에다가 하루 유통에 수금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음을 수취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외상 매출금을 대변 쪽으로 빼시고 현금이나 보통 예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는데 돈이 없는지 어음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자, 일반전표. 네. 11월 12일자가 되겠습니다. 대변 네. 쪽 108번 외상 매출금 넣으시고요. 거래처는 하루 유통 쓰시고 금액은 3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쉽게 출제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금액을 알려줬잖아요. 다른 때는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요 거래처 원장 가가지고 금액을 확인하시고 일부는 어음 받고 뭐 나머지는 뭘로 뭐 이렇게 뭐 받았다는 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 확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3천 바로 다 쓰시고요. 차변 네. 쪽에는 110번 받으러 더하기 눌러서 하루 유통 3천. 항상 어음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자금 관련 정보 있죠. F3번 누르셔가지고 F3번 누르셔서 관리하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차변에 보관 떠야 됩니다. 차변이기 때문에 보관이 떠야 되고 그리고 번호를 보시면 20자리잖아요. 앞에 3자리가 어디다? 은행. 004 국민은행. 그렇죠. 뒤쪽은 2021년도 11월 12일. 그리고 나머지 고유번호 9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6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전자는 6번입니다. 6번 찍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고 어음번호 004 2021 11월 12일 그리고 1, 2, 3, 4, 5, 6, 7, 8, 9까지 쓰시고 자수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기 있던 발행인 보시면 알아요. 발행인. 여기 하루 유통이고 여기도 하루 유통이면은
하루가 발행한 거니까 자수고 하루도 남한테 받았으면 타수고요. 그 다음에 만기 날짜 2022년도 1월 12일 정확히 쓰시고 은행은 국민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간혹가다가 은행을 등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요 거래처 등록 부분에서 카드, 금융, 일반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은행 등록하시면 돼요. 기능 모음이 있죠.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다 입력이 마무리가 잘 됐나요? 지점은 네. 쓸 게 없어가지고 안 썼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수는 남한테 받은 거예요? 네, 타수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여기 발행인이 하루가 아니고 다른 회사. 지금 아, 우리가 지금 하루하고 거래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근데 하루가 아닌 다른 하루도 다른 데 거 받아갖고 우리 줬을 때는 타수. 아, 하루가 받아가지고 준 예, 거면. 그쵸. 아. 하루가 우리가 지금 네. 하루한테 외상매출금 받아야 되는데 네네. 네네네. 하루가 5만 장 줬는데 다른 데 거일 때는 아, 네, 타수가 이해했습니다. 되겠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퇴직금 지급. 자, 이 부분은요. 사실 자, 볼 게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볼 게 없는데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이 12월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고 저만 급수를 바꿀게요. 그래서 네. 세무 1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자, 세무 1급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 인사급여 파트가 메뉴가 많이 늘어나요. 우리가 세무 2급이었을 땐 위에밖에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각종 세금 신고할 수 있는데 그중에 퇴직소득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하시기 전에 원래 사원 등록에 오셔가지고 여기 있던 진짜 글씨도 작네요. 이용국 사원 보이세요? 네. 이 양반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부러 하나를 넣어 볼게요. 주민번호 이런 건 다 필요가 없고 일단 입사일은 있어야 됩니다. 입사일은 2018년도 8월 2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입사했나요? 이 밑에 있네 입사일. 2018년도 7월 2일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갖고 이 양반이 자 이거는 들어가줘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2일 날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퇴사 날짜는 2021년도 11월 20일 날 퇴사를 했구만요. 해서 입사와 퇴사 날짜를 딱 넣어주고요. 물론 나머지 자료들도 넣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했고요. 일단 이걸 넣어줘야 퇴직증 소득 자료 입죠. 이걸 이제 네.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렇게 하고 코드는 이용국으로 넣을게요. 자, 퇴직했고 자발퇴직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넣는 건데 여기다가 퇴직금 있죠, 퇴직금. 지금 퇴직금 4천이죠. 네. 그래서 4천만 원 여기다 딱 넣어주는 순간 이 사람하고 관련해가지고 4천만 원에 대한 밑에 소득세 계산이 끝나요. 이렇게 소득세. 예, 4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계산 근거는 퇴직세 계산해가지고 여기 이런 근간에 의해서 퇴직소득 계산이 금방 끝나버렸다고요. 여기 퇴직세 계산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퇴직하면서 소득세로 계산이 됐는데 문제는 다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보시면요. 금방 우리가 했던 금액 맞잖아요. 2045 600, 2045 600 여기도 맞잖아요. 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우리 회사가 연금을 들잖아요. 연금을 들어놔가지고 내용을 네. 보니까 3,500만 원 하나은행 해가지고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관리부 직원 이용국이 퇴직금 자 4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건 위에 표에서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위에 표에서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지급 후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방금 그것이. 그런데 그 가운데 자 보통 예금 통장을 잘 보시면 4천만 원 퇴직금 중에서 지급된 거는 471만 8,730원밖에 지급이 안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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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뭐냐면은 당사, 즉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을 들었어요. 퇴직연금 사외에다가 퇴직연금을 들어가지고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확정급여형하고 또 한 가지가 좀 귀여워요. 이 확정기여형하고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걸 가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 네. 4천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이 이 양반이 자, 지금 당장 안 주고요. 노후에 알아서 연금식으로 받아 쓰든 정말 목돈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 쓰든 그거는 이제 이 양반하고 은행과의 관계고 우리 회사는요 나머지 500만 지급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찾으신 금액 여기 그쵸? 그런데 이제 500만 원 지급할 때 항상 우리는 상대방 소득에 대해서 뭐 떼고 줘야 되죠? 퇴직금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뭐 떼야 돼? 세금을 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500만 원에서 이 찾으신 금액이 왜 500이 아니고 조금 껄쩍지근하게 줬잖아요. 그 나머지가 바로 예수금이에요. 남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 뗀 거.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쭉 오셔서 이 내용 보시고 연금 취급자 딱딱 찍어서 하나은행이고요. 하나은행. 자, 번호 같은 거 있으면 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 자리 114-85-56321 그리고 계좌번호 있으면 또 넣어요. 그냥 넣었다고 칩시다. 입금일도 막 그냥 11월 25일이라고 넣읍시다. 그렇게 하고 연금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냐면 3,500이에요. 이렇게 딱 넣으셨죠. 그러면은 이연 퇴직 소득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연은 다음에 그런 뜻이에요. 이연이 무슨 말이다? 다음에. 즉 퇴직금 4천 중에서 3,500이 연금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3,500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낸다고요? 다음에. 다음에.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렇기 다음 때문에 해예요. 다음. 다음 해가 아니고 다음이란 뜻은 3,500을 연금으로 몇 번 이제 계속 조금씩 나눠 받든 아, 네, 이제 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든 그때 아. 다음 해가 아니라 이 연금을 네. 받을 때 아, 받을 때. 예, 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이거는 받을 때 아. 그때 낼 거고 네, 네. 지금 당장은 얼마 받아요? 500 받잖아. 500. 4천 중에서 3,500 뺀 나머지 500 받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기 우리하고 지금 관련된 세금은 이거예요. 이거 500하고 관련된 세금은 이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3,500하고 관련된 세금이고요. 네, 네, 네. 그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얘네 두 개 합계고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 합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미리 이렇게 인쇄 있죠. 여기 인쇄. 이게 지금 네. 교육용이라 인쇄 단추가 안 눌리는데 이게 네. 지금 교육용이 아니면 인쇄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4천만 원 퇴직금 이거 있죠.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 이거를 먼저 형광펜으로 착 그어서 4천만 원 이거 기억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지고 맨 밑에 있죠. 그 중에 요거 3,500이 연금이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 500하고 관련된 세금은 차감 원천 징수세액 얘네들 합계 있죠. 이거 28만 네네. 1,270원 이거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복잡한 서류가 있는데 TAT 2급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니까 어려운 문제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그냥 4천만 원 이거 그리고 3,500만 원 이거 그리고 세금 28만 1,270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개를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네. 퇴직금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네. 4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4천 그렇게 하고 대변 쪽으로다가 방금처럼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자, 이게 지금 분계가요. 연금을 아까 들었을 때 연금 종류가 DB, DC 해갖고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네. 소리냐면 네. 예, 쭉 내려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확정급여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하고요. 확정기여형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됐죠? 네. 근데 기여형은요, 뭔 말이냐면 기여한 만큼, 즉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농협이나 이런 데다가 연금식으로 맡기면 막 운용을 해요. 농협이나 금융,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그래갖고 네. 그 기여된 수익이 나오는 것을 누굴 주는 거냐면 종업원 주는 거예요. 기여형은 누굴 준다? 종업. 종업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종업원 주기 때문에 그냥 종업원 준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연금을 들어버린 순간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는 거예요. 퇴직, 급여 이렇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확정 네. 기여형 분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종업원 그냥 퇴직금 준 걸로 처리해버려. 그래가지고 이익이 나도 종업원이 나중에 만약에 손해가 나도 종업원 퇴직 급여가 깎이는 거고. 이게 꼭 좋다고만 할 수가 없죠.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 유연 부담을 누가 다 가져가야 된다? 종업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좀 쓰는 제도고요. 자, DC형. 자, 얘는 DB형. 자, 그런데 자, 이때 이제 확정 급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요거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운용 분개를. 자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분개를 해요. 오타가 참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해놔요. 이거는 뭔 소리냐면 이거는 운용해가지고 수익이 나도 종업원 안 줘요. 누가 가져가요? 회사에서 가져가요. 손해가 나도 그 책임을 누가 져요? 회사.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되면 좋지만 문제가 생기면 크게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종업원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회사가. 그리고 이런 제도는 대기업에서 많이 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이때 확정 기여형이 나왔을 때 퇴직급여가요. 공장 직원 거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준 거면 500번대 퇴직급여를 써야 돼. 제자 붙여야 되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퇴직급여라도 저 판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장 네. 나오면 네. 500번대, 공장이 아닌 곳들, 영업부, 관리 이런 데는 다 어디? 800번. 800번대 쓰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는 확정 급여 형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분개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방 보신 거 어디 가시오? 여기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뺀 거라고. 이렇게 여기 드러났던 거 써먹었으니까 대변에 이게 나간 거라고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렇게 해놓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어디 은행에? 하나은행.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가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진행하자 그러면 어차피 할 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거는요 관리를 할 때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있어요.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때 수수료 비용 831번 쓰셔야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 이 운용 예를 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가 600만 원 이렇게 600만 원 가입을 했거든요. 넣었거든요. 그랬는데 1%를 사업비로 썼대요. 1%를 사업비로 썼대요. 600만 원에 1%를 사업비로 썼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기 공 2개 딱 떼가지고 1%니까 6만 원이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빼야 돼요. 594만 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너무 안 나갈게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자, 네. 예. 우리 연금을 왜 들어? 연금 안 들고 옛날처럼 하면 좋았잖아.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12월 31일 날 되면 예, 분명히 차변에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 파악해가지고 퇴직금 줘야 되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식으로 해갖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가지고 결산할 때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연금 들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사내 유보라 그래. 사내에다가 모아놔. 그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잖아.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 퇴직금이니까. 네. 가보니까 돈이 없더라 그거예요. 그래갖고 유용해갖고 다 써먹고 돈 빈 꽝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전에는 이런 식으로 비용 잡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퇴직급여 부분에 25%만 비용 인정. 그러다가 점점 20%만, 그러다 15%만, 그러다 지금은요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이렇게 사내에다 유보를 하는 거 나중에 우리 법인 조정할 때 퇴직금 조정할 때 이렇게 사내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우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 인정 하나도 안 해준다고 빵퍼야 빵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사외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잖아요. 이건 100% 비용 인정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거야. 자꾸 연금 들어라. 너네들 자꾸 문제 터지니까 안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3,500으로 지금 나중에 살림에 보태 쓰든지 알아서 일시에 찾아 쓰든지 그거는 그 후에 퇴직 후에 문제니까 종업원들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500을 다 안 준다니까요. 왜? 항상 상대방 소득에 대해서는 뭘 떼고 줘야 돼? 세금. 그 세금이 뭐예요? 예수. 그쵸? 항상 상대방 소득에 대해서 떼는 세금은 예수금. 우리 회사 소득 있잖아요.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우리 회사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이자 수익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떼이는 세금은 뭐라고 불러요? 선납세금? 그쵸?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너의 세금은 예수금, 우리 세금은 선납세금. 차변에 136번 선납세금, 254번 예수금.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갖고 이 세금을 500에서 빼보세요. 500에서 빼보면 그 세금이 얼마냐고 벌써 이미 앞쪽에서 다 나왔다고. 28만 1270원. 270원이라고. 예? 여기 빼보면은 벌써 200이 아니지. 28만 1270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거래처 써야 되고 보통예금도 거래처 써야 되죠. 네. 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해놓으면 틀렸다고 한다니까요. 왜요? 왜 틀렸어요? 바로 여기 앞전에 우리 회사가 12월 31일이었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있는지 없는지 가서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자, 아직도 이 미련을 못 버려갖고 일부 회사들은요 12월 31일 결산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잡아놓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 확정 기여형은 안 그렇게 해요. 확정 기여형은 어차피 바로 줘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안 해요. 확정 기여형은. 그런데 확정 급여형이었을 때는 이렇게 12월 31일 날 분개를 해놓는다고요. 가서 보세요. 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가지고 지금 날짜로 12월 지금 25일인가요? 해당되는 날짜 11월 25일자 가서 쭉 내려서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가서 보시면 우리 회사가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어요? 읽어봐요. 5천만. 얼마요? 5천만 원. 그쵸. 5천만 원 있죠? 네. 그런데 여기다 퇴직급여라고 쓰면 안 되죠. 이미 앞에서 이미 퇴직급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렇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여기다 마무리를 295번으로 넣어주셨어야지만이 완벽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이 문제 나왔어요. 50회 세무 2급 있죠? 네. 이거 나왔잖아, 이거. 제 거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 아직 50회 안 풀어보셨죠? 네. 이번에 시험 본 거 말씀하시죠? 응, 이번 시험에 이거 나왔죠. 퇴직급여, 네. 이 충당부채 저 빼는 거 저 나왔어요.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요, 이렇게 절차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조금 어렵더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입력하러 갈게요. 다시 한번 보셔갖고, 자, 일반 전표 오셔갖고, 11월 25일자. 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4천만 원 뺐고요. 대변 쪽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 하나은행 해서 3,500 대변 쪽에 나머지 이제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대한은행인 거죠? 네. 대한은행. 그래서 대한은행 보통예금 쓰시고 금액은 4718730
쓰시고 또 대변 쪽에 254 예수금 쓰셔서 281, 270 됐죠? 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일 때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확정급여형일 때 대변 쪽에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여기다 이렇게 써서 빼야 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은 저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퇴직급여 처리하고 끝나는 거고. 네.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걸 쫙 줄여가지고 이렇게. 자, 사채 발행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요. 굉장히 사채도 할 얘기가 많아요. 사채도 지금 이제 제가 수업 끝나면 이거 바로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금방 네. 했던 얘기들입니다. 기여형, 네. 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해서 이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해도 붕괴가 없어요. 여기 아까 확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수수료 비용 831번 쓴다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확정 급여형은 제가 그냥 한 가지 그냥 어차피 한 거 더 써볼게요.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변 쪽에다가 퇴직연금 운용 수익 이라고 붕괴하셔야 되거든요. 대변 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채. 자, 사채도 할 얘기가 많지만 자,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매출은 이건 다음에 하고요. 네. 자, 회사가 장기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 누가 장기로 돈 빌려주나요? 요즘 같은 때. 그래서 은행은 단기로 단기로 돈을 빌려주니까 장기로 돈을 쓰고 싶으면 부득이하게 자본, 즉 주식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사채를 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항상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 있죠. 대변에 네. 사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대변에 사채. 그래서 액면 금액 1,000만 원 다 쓰시는 거예요. 항상 자본이건 사채건 항상 액면 1,000만 원을 다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발행 금액 보이시잖아요. 이만큼 네. 할인 발행이라고 그래. 이렇게 돈 조금 들어왔지만 어떠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예금 통장에 저만큼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사채 네네.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행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더 이제 더 더해지는 건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11월 30일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대변 쪽에 사채 금액은 1,000만 원 쓰시고요. 차변 쪽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밑에 써있죠. 네. 그래서 보통예금 써주시겠고요. 그래서 보통예금 거래처는 대한은행 금액 9557150입니다. 그러면 언뜻 봤을 때 밑에 요만큼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치만은 사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 비용까지 합쳐주셔야 돼가지고 금액은 442850 더하기 482150 더하셔서 92만 5천 원이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는 거. 92만 5천 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이 금액까지 잠깐만요. 사채 발행 비용도 보통 예금인 줄 알았는데 그건 현금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여기 현금으로 해서 왔다 갔다 비록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치하면 되는 거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네.